안녕하세요. 한국실용무용교육협회 부회장 문병순입니다. 오늘은 실용무용, 특히 스트릿 댄스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역사 프로젝트 스트릿 댄스를 말하다. 그 중에 첫 번째 구슬체록으로 파핀 현주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실용무용 역사의 귀중한 증언 그리고 역사 기록을 하는 자리로 오늘 구슬체록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파핀 현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본명은 남현준, 서울 출생, 그리고 98년도에 영턱스 클럽의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가수 활동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95년도 서태지와 아이들 이준호 씨의 발탁으로 스트릿 댄스,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백업 댄서라고 하죠. 예, 그 백댄서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27년? 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프로로서 활동한 시간을 빼고 시작을 한 걸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춤을 췄으니까 아주 긴 시간 춤을 추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 팝핀 춤을 추고 있는 현주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저한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춤과 그리고 박남정 형님의 이 기억 니은 춤, 그리고 김한선 선배님 등등의 대한민국 댄스 가수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춤을 보고 아,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춤을 추게 됐습니다. 솔직히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이건 뭐 장르를 떠나서 이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마이클 잭슨. 예, 이 음악적인 부분, 그리고 뭐 춤적인 거,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죠. 근데 저는 마이클 잭슨이라 얘기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선배님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현진영 선배님도 계셨고, 박나전 선배님도 계셨고, 뭐 듀스, 서태지와 아이들 등등의 클론의 원래형 그룹, 예, 그런 선배님들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네, 처음에는 독학으로 춤을 췄어요. 그래서 이제 TV를 보고 마이클 잭슨의 움직임을 보고 문워크 스텝이라든가 혹은 TV에 나와서 어떤 저보다 선배님들이죠. 그런 분들이 움직였었던 이런 웨이브 춤들, 이런 웨이브 춤들을 보고 그냥 어머니의 화장대를 보고 따라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95년도에 이준호 선배님을 이제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준호 선배님을 만나서 준호 형이 많은 기본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춤을 출 때 어떠한 동작과 또 다리 넓이, 보폭이라든가 무대에서 관객과의 어떤 소통이 중요한지, 음악을 듣는 법, 음악의 장르 등의 그런 걸 많이 배웠고, 그 뒤에 99년도에 일본에 가서 일본 댄서 카즈, 오지, 보리, 오즈, 패츠, 체리 등의 댄서를 통해서 어떤 게 올드스쿨 춤이고 어떤 게 미들스쿨이고 뉴스쿨이고, 그러니까 춤의 시대별 장르 그리고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배우게 됐습니다. 스트릿 댄스에서 얘기할 수 있는 팝핑 춤, 그리고 락킹 춤, 비보이 춤, 이런 춤들의 역사와 기본적인 거를 배웠고, 또 99년도 동시에 그 동시대 때 대한민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죠. 월드 힙합 페스티벌. 네, 월드 힙합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파핑 피트와 위글스가 심사위원으로 왔었어요. 네, 그 당시 때 이제 그런 락스테이 크루, 진짜 정통 비보이 크루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춤을 배우게 됐고. 전부터 췄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팝핑이라는 춤을 췄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 춤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마임이라고 하는 판토마임, 웨이브 춤 등등을 췄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춤이 팝핑인 줄 몰랐죠. 그 당시에 저희가 불렀을 때는 그냥 갓기춤, 꺾기춤, 뭐 로봇 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5년도 이후에 이제 99년도에 정식적으로 일본에서 그런 이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게 팝핑 춤이다, 그리고 팝핑엔 이런 장르가 있다, 여러 가지의 좀 더 체계화되어 있고 정립이 되어 있는 춤을 배우게 됐습니다. 미스터 위글스. 미스터 위글스. 네, 미스터 위글스. 미스터 위글스의 춤을 98년도에 비디오를 통해서 봤었는데, 정말 전 맨 처음에 테이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테이프가 왜 이렇게 끊어지지? 사람이 나와서
이게 눈을 비비고 하품을 하면서 기지개를 피는 이 춤을 추는데 그 당시에는 저게 어떻게 돼? 그리고 가슴팝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슴을 내밀지 않고 근육을 써서 이렇게 가슴을 튀기는데 근육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보디빌더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이렇게 우통을 상의를 탈의하고 이제 춤을 추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던 그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동작들, 심지어 말하는 톤 그리고 옷 입는 스타일까지 다 똑같이 따라했었어요. 나는 진짜 한국의 미스터 윌리스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힙합의 4대 요소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 그래피티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98년도 12월 달쯤에 이준호 씨가 전문 댄스 팀을 만들 거다라는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고릴라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피플크루가 이제 데뷔를 해서 많은 이슈를 만들고 또 피플크루 비디오 뭐 이런 식으로 대중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는 저보다 선배였었던 준호 형 때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뭐 허경필 단장님, 이준호 선배님이 항상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도 뭐 미국에 있는 랍스테리크 같이 NIC 뉴욕 브레이커스 같이 그런 전문적으로 비보이라는 팀을 우리 옛날에 스파크 같이 만들어서 후배 육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피플크루가 나온 걸 보고 오케이 그럼 나도 만들어서 활동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고릴라 댄스팀을 만드셨죠.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부터 다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댄스팀을 만들 건데 한 20명 정도 되는 크루로 만들 거고 1기 멤버들은 이렇게 짜려고 한다 해서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막내로 들어왔어요. 저는 막내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름을 어떤 걸로 할까라고 이제 준호 형께서 여쭤보셔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가 났어요. 뭐 다이나믹, 뭐 파워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영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준호 형께서 야 고릴라 어떠냐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들 웬 고릴라요 형 이랬는데 동물원도 아니고 그런데 다 생각이 있으신 게 봐봐 고릴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미지가 쉽잖아. 동물이 딱 연상되지. 그러면 마크를 만들기도 쉬울 거야. 두 번째, 니네들이 움직임을 보고 고릴라의 움직임을 연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름을 갖다 붙이기나 혹은 프로모션하기 얼마 좋냐. 동물적인 움직임 그리고 본성적인 감각 뭐 고릴라가 갖고 있는 그런 파워풀한 그리고 굉장히 사람 같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신비로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다들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당시엔 그래도 준호 형 말씀이니까 했는데 진짜 댄스팀 고릴라라는 게 입에 착착 감기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시작을 잘 했었고 그때는 스탠딩하는 친구들 7명, 8명 정도와 함께 13명의 비보이 익스프레션 크루가 함께 만들어졌는데 익스프레션 크루가 더 이상 같이 활동을 못하는 것 때문에 스탠딩하는 친구들과 익스프레션 중에 몇 명이 모여서 정예부대 5명 저, 남아영, 희동이, 상민이, 우재 이 5명이 고릴라의 이제 정식적인 창단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일단 이 댄서들의 예명을 짓는 예를 보면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브레이크 댄스 영화 브레이킹을 보면은 거기에 나온 대사 중에 그게 있어요. 모든 스트리트 댄서는 스트리트 댄서의 닉네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켈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스페셜 K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렇듯 댄서 네임을 짓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그 숙제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다들 막 어떤 이름도 왔냐면 희동이가 좀 하이동 씨가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고 그 약간 뭐 부티가 나는 스타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세바스찬 어떨까 이랬거든요. 비보이 세바스찬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귀족의 이름까지 빌려와서 막 이름을 장명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게 팝핑이라는 춤을 제일 좋아했고 그 당시에는 뭐 각기 소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팝핑을 정말 많이 추고 다녔었기 때문에 나는 고릴라에서 팝핑 춤을 추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싶다. 그래서 고릴라 팝핑 제 이름 남현준을 붙여가지고 이제 굉장히 긴 이름이 생겼었죠. 고릴라 팝핑 남현준이다. 근데 이제 그 예명이 자꾸 불려지게 되면서 단순화되고 정리가 되면서
이제 고릴라가 날아가고 예, 팝핀도 이제 이름 성은 날아가고 이제 팝핀 현준으로 이름이 남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춤을 추면 맨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야 남현준이 나왔다 남현준 뭐 남현준 씨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남현준 씨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고릴라 댄스 팀이 인기가 많아지고 고릴라 댄스 팀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 고릴라 팀에 남현준 왔어. 야 고릴라 팀에 팝핑 하는 사람 왔어. 야 고릴라 팀에 팝핑 하는 그 저 사람 춤이 팝핑 춤이래. 그러면서 제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됨으로써 고릴라 팝핑 남현준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불러주게 된 거죠. 근데 닉네임은 거의 다 그렇게 생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이 날 그렇게 불러줘서. 왜냐면 별명이고 예명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길었던 고릴라 크루 팝핀 남현준에서 팝핀 현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고 났더니 어르신들이 어디 남씨인가, 어디 팝신씨인가, 뭐 어디 팝신가 이렇게 저한테 자네는 어디 팝신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름보다 더 유명한 예명입니다. 처음에 이 그 씬을 만드셨었던 두 분, 김규태 씨, 이성문 씨, 이 두 선배님, 김규태, 이성문 선생님을 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스트릿 댄스의 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보이 크루, 그 댄스 팀 이 자체를 만드신 거거든요. 스파크 팀하고. 그렇죠. LITC, UCDC, 스파크 이런 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스파크 댄스 팀을 통해서 이준호, 박남정, 현진영 등의 많은 당대 스타들이 배출되게 되고요. 그분들이 지금의 춤추고 있는 저 혹은 다른 여러 댄서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 뿌리는 김규태, 이성문, 이 두 분, 이 양대 산맥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용무용 역사상 첫 번째 시초가 되는 이 형님들, 김규태 형님과 이성문 형님을 꼭 넣기를 희망해요. 우리나라 이제 댄스 팀의 그런 시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말 시조세죠. 예. 그리고 이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분들이 그 불모지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에 많은 거를 만드셨어요. 1980년대 초반에는 춤추는 청춘대학이라는, 그러니까 거기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당시 때 스텝업이에요. 네, 대학교 학생들이 지하철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뭐 영화에 춤이 나와요. 예, 스트릿 댄스가. 그런 춤을, 그런 영화를, 그런 컨텐츠를 그 당시에 다 제작했을 때 스파크의 이성문 형님, 뭐 김규태 형님 이런 분들이 함께 그걸 다 만들어주셨거든요. 네, 팝핑은 솔직히 뭐 춤을 추시는 분들이나든가 뭐 이쪽 씬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알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모르실 거라 생각을 들어서, 팝핑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근육을 이용해서, 근육의 통제를 사용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몸이 딱딱딱 이렇게 끊어지듯이 멈추게 되는 동작과, 그리고 관절들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부드럽게 연결시켜주게끔 보이는 동작들,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몸이 각자 따로따로 롤이나 혹은 움직임을 주는 도미노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솔레이션, 이런 동작들이 연결되어서 그 장르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걸 팝핑이라고 하는데, 음악적인 스타일 그리고 스타일별로 나눠지는 춤 사위 등을 통해 팝핑은 애니메이션, 커팅, 부갈루 등으로 나눠져요. 더 많은 세분화된 장르도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브는 웨이브라고 따로 얘기해야 되고, 웨이브를 추는 댄서는 웨이버라 불러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되게 많은, 그러니까 부갈루도 마찬가지고 부갈루라는 장르로 아예 따로 빼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저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춤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분들한테 설명했을 때는 마이클 잭슨이 뒤로 가는 문워크 스텝, 그리고 로보트 춤, 그리고 웨이브 춤, 이걸 다 팝핑의 한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스트릿 댄스의 시작은 솔직히 진짜 좀 오래됐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1980년도에 김규태, 이성문 선생님을 토대로 만들어진 LYTC, UCDC, 스파크 팀, 이런 팀들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스트릿 댄스가 알려지게 되었고, 자료도 역시 대학가요제 81년도, 82년도 MBC 대학가요제의 오프닝 춤으로 UCDC가 나와서 오프닝 그 세레모니로
그 대학교 연맹이거든요. UCDC가 그 스트릿 댄스 중에 이 허슬 춤이라고 불렸었던 락킹 춤과 허슬 댄스가 한 장르가 있긴 있는데 그 허슬 춤을 추고 또 비보이 춤과 웨이브 춤, 팝핑 춤이죠. 이 춤을 추는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스트릿 댄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1999년도에 이준호 형님의 바이오닉 주노라는 프로젝트 앨범을 통해서 팝핑이라는 거를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드렸어요. 물론 그 전에도 1980년대에 나온 UCDC, LITC, 스파크 등의 댄스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워크맨, 서브웨이 등등의 그 선배님들의 댄스팀에서도 웨이브 춤을 추고 로보트 춤을 추고 다 이런 팝핑의 춤을 췄지만 그 시대 때 춤을 췄던, 그러니까 80년대 때 춤을 췄던 형들에게 이게 팝핑 춤이야, 이게 부갈루 춤이야, 이게 터팅 춤이야, 이게 웨이브 춤의 애니메이션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만큼 세분화적인 그 정보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99년도에 일본에서부터 배워온, 그리고 또 일본 댄서들이 함께 참여한 이준호 씨의 무제의 기한이라는 앨범의 프로젝트, 그 바이오닉 주노 댄스팀이 이소라의 프로포즈죠. 그러니까 KBS 이소라의 프로포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정식적으로 춤을 시연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때 이준호 형님께서 팝핑 춤 중에 뭐 한 장르인 부갈루입니다. 이거는 락킹입니다. 힙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시연을 했었고, 99년도에 그 고릴라 댄스팀이 많은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었죠. 그러니까 99년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팝핑이라는 단어가 처음 튀어나온 시점이. 팝핑 춤을 추고 있는 남현준 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춤을 추고. 그러면 99년도부터 이제 장르의 세분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그렇죠. 이제 네,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좀 전문적인 뭐 비보이 댄스, 팝핑 댄스, 락킹 댄스가 대중들에게 알려진 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99년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준호 씨가 대한민국의 춤의 아이콘으로서 90년도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셨었고, 그리고 99년도에 본인의 솔로 앨범 무제의 기한을 만드시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가까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 있는 많은 댄서들을 만났고 또 한국에 그 분들을 모시고 와서 트레이닝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 때 비보이도 이게 스타일 무브고 이게 파워 무브구나 그때 알게 되었고, 팝핑도 마찬가지로 팝핑도 이거는 로봇 춤의 뭐 어떠한 느낌으로 이렇게 발전이 했고, 팝핑의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갈루 스타일은 이러이러한 그 컨텐츠, 이러이러한 동작들로 이러이러한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그 당시 때 다 배웠죠. 일단 80년대 선배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제가 들어봤었는데 저희가 물어봤었던 건 그거였어요. 왜 형님들 시대 때는 저희만큼 다양한 정보가 없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외국을 자유롭게 갈 수가 없었을 때이니까. 예, 그 당시에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를 나가기 위해선 굉장히 큰 재산이 있어야 되거나 굉장히 큰 보증인이 있어야지만 해외를 나갈 수 있고, 특별한 직업이 아닌 이상은 해외를 맘대로 갈 수가 없었거든요. 또한 인터넷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힘들었었던, 그래서 조금 뭐랄까 우리끼리 만들어내는 형식의 또 우리끼리 갖고 있어야 되는 작은 이 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90년도 후반으로 가면서 해외여행의 자유가 이제 보장됐었고,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은 정말 그 댄스 강국이었는데 그 가까운 나라의 일본이 비자가 이제 점점 쉽게 비자를 취득하거나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비자가 있었어요. 일본에 가려면. 근데 지금 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하면서 외국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이 이슈가 댄스팀에 커다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인 그 친구들이 고등교육, 그러니까 예전에 춤을 추면 솔직히 뭐 저도 그렇지만 학업을 끝까지 할 수 있거나 학업에 많은 두각을 나타내는 댄서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세대가 바뀌면서 학업과 취미, 그리고 학업과 댄스를 함께 병행하는 그런 친구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언어적인 면, 그러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외래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나타나서 좀 더 딥하고 좀 더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세대적 발전을 할 수 있었죠. 99년도에 이준호 씨 춤을, 그러니까 이준호 씨가 만든 댄스팀 고릴라가 MBC 김혜수의 플러스 원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전문 댄서들이 모여있는 크루입니다. 이 전문 댄서들의 춤을 보시죠라고 오프닝 무대를 저희가 춤을 추어서 저랑 준호 형이랑 같이 맞춰서 춤을 추는, 그때도 그게 춤을 소개했었고, 그 뒤에도 이준호 씨의 솔로 앨범 때 저희가 나가서 춤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2000년도에는 엠넷이라는 방송국에서 힙합 더 바이브라는 방송을 만들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었었던 PD님이 그 스트릿 댄서들, 이 힙합 문화를 대중들에게 이제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작가나 PD들이 전혀 모르는 분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대본을 다 저희가 썼어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고릴라 팀의 파핀 현주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춤을 배워볼 텐데요. 이 춤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됐고, 오늘 배워볼 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춤입니다. 음악은 이런 거랑 잘 이걸 다 저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누가 틀어야 되지, 현주 씨? DJ가 있어야 돼요. DJ가 뭔데? 그 음악 트는 사람이요. 어떻게 해야 돼? 저희가 있어요. 그 DJ 니들. 그리고 그러면 현주 씨가 이거 할 거야? 소개할 거야? 그럼 가끔은 제가 하지만 누구 진행자가 MC가 있어서 그걸 샤라웃을 해줘야 된다고. 샤라웃이 뭐야? 그래서 이제 그 힙합의 문화, 이 4대 요소를 그 형이랑 함께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거예요, 진짜. 함께. 그래서 그 형은 그 엠넷 힙합 더 바이브라는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걸 만들어내는 되게 좋은 PD가 돼서 엠넷에 국장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YG에 스카웃돼서 굉장히 큰 연봉을 받고 이제 나와서 MBC에서 큰 서바이벌을 만들고 있는 그 한동철 형님의 그 작품이 바로 힙합 더 바이브라는 90년도에 도대체 99년도, 98, 99년도에 만들어낸 그 작품입니다. 그때 고릴라가 원래는 한 2회, 3회 정도만 해보자고 했는데 저희가 방송을 나가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6개월 동안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문화를 소개하고 내가 춤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하우투, 팝핑은 이렇게 그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걸 시작했지만 나중엔 팀 간의 배틀까지 됐었어. 그러니까 쇼 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릴라랑 익스프레션 크루랑 붙으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릴라 팀과 익스프레션이 배틀을 한다. 배틀을 우리가 쇼 배틀로 라운드를 정해놓고 4라운드만 정해놓고 보여주게 돼 있었고, NI 크루랑도 그렇게 배틀을 하고, KOGS, 그러니까 한국에 팝핑하는 친구가 모여서 한번 춤을 춰보자,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게 랩 문화로 바뀌면서 래퍼도 나와서 거기서 랩도 해보고, 랩도 소개하고, 랩 문화가 뭔지도 소개하고, 그래서 많은 래퍼들, 언더라운드 래퍼들도 많은 소개를 거기서 했었죠. 힙합 더 바이브는 대한민국 힙합의 이 힙합 아티스트들이 처음으로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었어요. 네, 저도 서점에서 그 브레이크 댄스 교본이라는 걸 사서 봤었는데, 그 브레이크 댄스 교본을 열어보면 그 안에 웨이브 춤도 나오고 이렇게 로봇 같이 움직이는 그런 춤들이 그림으로 혹은 사진으로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팝핑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브레이크 댄스라고 그냥 한 장르로 다 묶어가지고, 이 웨이브 춤도 브레이크 댄스, 그리고 팝핑 춤도 브레이크 댄스, 또 진짜 비보이 춤도 브레이크 댄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서 추는 브레이크 춤, 그러니까 브레이크라고 얘기했죠. 브레이크. 그러니까 하나씩 브레이크를 건다고 해서 브레이크라고 얘기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브레이크 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식적으로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비보이 춤, 브레이크 댄스 보이라고 해가지고 비보이 춤이 맞는 말이 되고, 이제 팝핑은 웨이브 춤, 그리고 팝핑 춤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 책 이름이 그럼 정확하게? 그땐 How to Break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댄스 교본 이렇게 그런 식의 춤에 따로 이름이 나와 있진 않았고, 그냥 겹표지가, 왜 그때는 당구 교본도 있었고, 네. 그런 낚시 교본 이런 거 있듯이 브레이크 댄스, 그러니까 춤 교본 해가지고 그런 현대춤
추는 법, 뭐 이런 식이었죠. 젊은이들의 뭐 인기 있는 브레이크 댄스를 배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 90년대일까요? 저는 90년도에 봤죠. 서점에서. 서점에서 90년, 한 98년? 98년? 아니죠. 더 전이죠. 92년, 93년 이럴 때죠. 네, 저도 이제 책을 냈었는데, 저는 이제 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냈었고, 또 제 때는 춤을 배우는 게 책이 아닌 이제 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 DVD를 발매했었죠. 네, 그 DVD는 제가 이제 팀을 2005년도에 결성했었던 남현준과 아이디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당대 이제 뭐 락킹에서 전 세계 대회 챔피언을 했었던 웅이, 락킹 웅이, 그리고 팝핑은 팝핀 제이, 그리고 정군이, 팝군, 여자 팝퍼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한민국 그 당시에 이제 그 시대를 대표했었던 여자 팝퍼 보라 씨, 그리고 태연이, 저 이렇게 6명이 남현준과 아이들이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저는 빠지고 여러분들이 이 팀에 대한 이름을 정하세요라고 제가 말을 하고 저는 나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남현준과 아이들이라는 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남현준과 아이들로 했냐 했더니 형, 인수미와 리듬 터치, 현진영과 와와, 서태지와 아이들 이렇게 어떤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고 우리는 그 크루를 이끄는 아이들로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서 이제 남현준과 아이들로 활동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과 함께 만든 교본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방향을 갖고 똑같은 형태를 갖고 춤을 추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걸 줘야 되고 여기 그러니까 기본적인 춤을 잘 추게 만들어주는 춤을 잘 출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까지만 교육을 해야지 어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게만 해야 돼라고 강요하면 정말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춤을 갖고 나는 춤을 추는 이 에너지가 좋아서 이 춤을 갖고 건축을 할 거야. 가능하잖아요. 미술을 할래. 가능해요. 근데 꼭 춤을 추는 사람은 이 춤만 춰야 돼라는 그런 약간 그 틀에 갇히게 되는, 왜냐면은 아이덴티티라고 해가지고 정체성을 중요시하다 보면 자꾸 틀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정체성을 중요시하되 그 사람이 뿜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 이런 열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콜라보레이션은 솔직히 굉장히 자유롭고 또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영역을 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상생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클래식과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클래식이 갖고 있는 우아하고 만약에 기품이 있고 약간 뭐랄까 스케일이 큰, 아주 소리가 큰 이 스케일을 제 춤이 방해를 하거나 제 춤이 망치면 안 되겠죠. 전통이 갖고 있는 올곧한 전통의 느낌을 마찬가지로 제가 해치면 안 된다.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전통이 내 춤에 들어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힙합의 자유롭고 이 큰 에너지를 전통이 그냥 오히려 잘 안 묻어나고 잘 안 맞아 떨어지면 그거는 안 해야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가장 제가 최고의 접점, 가장 중요한, 가장 항상 조심하는 부분은 바로 얼마만큼 우리가 융화될 수 있느냐, 얼마만큼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케찹과 마요네즈, 고추장과 된장을 한 대 넣고 막 섞으면 그건 콜라보레이션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비율과 그 맛에 그 어떤 향에 그거를 잘 비율해서, 고추장이 너무 맛이 강하면 고추장에 향만 넣는다든가, 간장이 맛이 너무 세면은 간장에 색만 넣는다든가, 이런 식의 적당한 비율로 그 맛과 그 향을 그 성품을 그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비로소 콜라보레이션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콜라보레이션을 2003년도 그 익산에 있었던, 지금은 옛날에 일이었죠. 그게 지금 익산으로 바뀌었는데, 조통달 선생님의 소리연구원에 가서
제가 공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공연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소개를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조통가 선생님이 저랑 같이 여러 번 협업을 했었던 조관우 선배님의 아버지세요. 가수 조관우 네, 아버지. 가수 조관우 선배님의 아버지가 인간문화재 조통가 선생님인데 그 전통 소리 연구원에 가서 이게 모든 북이고 이게 검은고고 이게 가야금이고 자네 여기에다가 춤을 출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자신감이 있는 저는 와이나 왜 안 돼요? 다 뭐든지 괜찮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달라고. 근데 진짜 그 국악은 뭐가 있냐면 변박의 예술이에요. 계속해서 박자가 계속 변주가 돼요. 특히 이 전통 음악의 신화위 연주는 약간 한꺼번에 우리가 해변하는 신화위 연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약간 재즈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춤밥을 많이 먹고 굉장히 선두에 있는 댄서라고 생각했던 전데도 불구하고 그 전통 리듬을 다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연이 그 연습이 끝나고 스스로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나는 왜 대한민국 사람인데 전통을 이렇게 모르지? 전통 박자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랑 안 묻어 떨어지지?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들어봤어요. 아리랑 몇 개의 아리랑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로 그때부터 시작됐었거든요. 2003년도부터. 그 뒤에 이제 그때는 솔직히 조금 어려웠어요. 어렵고 전통이 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를 만나서 정말 이 판소리와 민요가 왜 다르고 전통의 판소리는 몇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국악이 갖고 있는 힘을 옆에서 직접 보니까 지금은 제 안에 스며들어 있죠. 얼씨구 이렇게. 예, 저는 지금은 굉장히 전통에 많이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근데 마찬 뭐든지 문화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배워야지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 안에 빠져서 젖어 있어야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콜라보레이션이거든요. 내가 내 힙합 문화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장르의 문화를 궁금해하고 또 좋아하고 이 둘의 매치를 시켜보고 싶어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이게 비로소 하나의 융화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이벤트성으로 만나게 되면 정말 불협화음 중에 불협화음. 진짜 그만큼 손발 오그라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의 이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그거는 박예리 씨 덕분입니다. 솔직히 이 스트릿 댄스, 이 힙합 문화잖아요, 이게. 힙합 문화와 전통 문화는 굉장히 닮았어요. 닮아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저렇게 잘 어울리지? 근데 전통 역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판을 벌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공연을 보러 오고 또 공연을 보는 관객들이 그 공연에 참여해서 함께 추임새도 하고 소리도 듣고 또 감동도 받아가고 하는 문화인데 스트릿 댄스 역시 마찬가지로 길거리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퍼포머를 보고 같이 호응하고 또 그 퍼포머가 오케이 같이 나와서 한번 해볼래요? 절 따라 해보실래요? 하고 이런 동작을 함께 해주면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같이 움직이게 되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가고 또 감동을 받아가는 이 기본적인 공연의 형태는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판소리가 주고 있는 내용을 또 팝핑이 가장 장점이 뭐냐면 팝핑은 어떠한 상황을 마임으로써 다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팝핑이란 춤 자체에 마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하트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막 분노의 앵그리를 표현할 수도 있고 이듯이 제 감성을 다 녹여서 표현할 수 있어요. 소리가 바로 이 말로써 또 구음으로써 이야기로써 이 삶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팝핑은 굉장히 전통과 닮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스트릿 댄스와 전통, 이 트래디셔널은 같은 문화로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닮았다. 솔직히 뭐 대회 이런 거는 늘 할 때마다 설레이고 즐겁죠. 근데 대회가 아닌 공연 혹은 다른 협연 이런 걸 갔을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하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리고 또 이 문화를 하고 있는 선배들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80년대 춤을 췄던 선배들, 90년대 초반에 춤을 추셨던 선배님들이 생활고도 계셨고 각자 다른 일들, 다른 이슈, 이 삶의 다른 일들 때문에 이 분야를 떠나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도, 99년도에 그 열린 그 월드 힙합 페스티벌, 그리고 2000년도,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비보이 크루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TIP, 뭐 NI 크루, 고릴라 크루, 피플 크루, 그리고 익스프레션 크루 등등의 여러 비보이 크루가 생겨나게 되면서 그 크루들이 중심이 돼서 씬이 다시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들이 직접 뭐 대회를 만들거나 혹은 우리들이 직접 방송국에 섭외가 돼서 출연을 하거나 이런 그 활동을 하면서 오는 편견들, 그리고 그걸 뭐라 하지? 불공평한 대우? 이런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뭐 대회에서 지고 대회에서 이기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예술가로서 똑같이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주지 않고 그냥 할 일 없어서 춤을 추고 있는 꼬마 아이들, 혹은 저 생명력이 짧은 게 얼마나 간다고 지금 저렇게 젊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까, 저 시간에 기술 배워서 빨리 돈 벌어야 될 텐데 라고 보시는 그런 기득권 시스템 안에서의 그 눈초리와 편견들이 가장 힘들었죠. 있죠. 99년도에 열렸었던 월드 힙합 페스티벌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배틀을 굉장히 정식적인 대회에선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DJ가 있고 MC가 있고 저지가 있고,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있고 앞에 관객이 있고 내 무대가 있고 그 무대 뒤에는 백보드에 그래피티가 있는, 그러니까 힙합의 4대 요소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DJ와 비보이와 MC와 그래피티, 이 모든 힙합의 요소를 갖고 있는 정식적인 언더그라운드 힙댄스 대회에 참가해서 붙은 처음 대표자가 일본의 한참 오지인, 그러니까 일본의 1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파르타니 라커스? 예. 그 뭐지? 이름이 그분 이름이 히로상이지. 히로상을 제가 이제 붙은 거, 저랑 붙어서. 그래서 그 분이랑 저는 뭐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한번 춤을 춰보자라고, 그때 굉장히 그 긴장된 순간이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겼어요. 저희가 그걸 이겨서 그렇게 올라갔었던 그 첫 번째 대회가 가장 인상 깊었었고, 그리고 2016년도죠. 2016년도에 익스프레션 크루와 함께 월드 오브 댄스에 나가서 한국 예선전을 통과해서 미국 본토에 또 공연을 갔을 때, 그때 저희 팀의 평균 연령이 40대. 네. 뭐 그런 대회가 기억이 남습니다. 네. 포엘레멘치와 함께 그 출전했었던 그 한국 코리아 댄스 딜라이트. 댄스 딜라이트. 그건 진짜 댄스 딜라이트는 제가 어릴 때부터 동경의 대회였거든요. 아, 딜라이트. 저 일본에서 열리는 그 저 대회에 한번 나가고 싶다. 그랬는데 한국의 예선전이 열려서 저희가 당당하게 우승을 또 했었고. 네, 2000년도에 댄서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그 회사를 만들어보자, 댄스 컴퍼니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TP 엔터테인먼트를 저희가 설립을 했어요. 저랑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돌아가신 전남아 형, 그리고 박세준 대표님, 김형석 이사님, 이렇게 4명이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었고, 그 회사가 댄스필드라는 이제 그 페스티벌을 만들었는데, 댄스필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필드에서 그냥 길에서 춤을 추자라는 뜻으로 길거리를 막고 압구정동도 막아보고 강남역도 막아보고 코엑스도 막아보고, 저희가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이러한 페스티벌로 이벤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이벤트나 다른 장르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 오직 스트릿 댄스로만 이루어진 그 행사로 처음으로 이제 만들게 됐고, 그 뒤에 비보이 유닛이라는 비보이 대회를 만들어서 마지막 비보이 유닛 대회는 전체 참가 개국이 18개 개국, 18개국의 나라가 참여해서 만들게 됐죠.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비보이 대회, 월드 그 인터내셔널 대회가 R16이라고 있는데, R16. 네. R16보다 더 많은 참가 나라를 저희가 만들었었고, 그 외에도 제가 3년 전에 그 노 댄스, 노 라이프라고
춤추지 않으면 우리 삶은 없다라는 그 팝핑 대회를 만들어서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댄스필드라는 대회가 혹시 몇 년도였고 비보이 유닛이 몇 년도부터 이제 시작인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댄스필드 대회는 2001년도 그리고 같은 해 비보이 유닛이 열렸는데 비보이 유닛이랑 댄스필드를 만들 땐 얼마만큼 힘들었냐면 비보이 유닛을 저희가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엔 저희가 빌린 시간이 뭐 6시간이다. 근데 이제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대회가 점점 늦어지니까 학교 측에서 전원을 내려버린 거예요. 두꺼비 집을. 그래서 갑자기 이제 DJ 음악이 꺼지고 조명이 나가고 그래서 가서 이 좀만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다시 전기를 쓰게 하고 뭐 그랬었던 그 기억이 있고.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요? 첫 번째 대회가.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과 또 이제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서 어떤 이렇게 MD 상품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 MD 상품을 한 곳에 뒀다가 도둑 맞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도 찾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진행도 되게 미숙했었고. 근데 그냥 모든 댄서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춤을 춘다고 하는 스트릿 댄스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되게 벅찼었던 그런 대회죠. 그게 이제 비보이 유닛 첫 회가 2001년도. 2001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2001년도에 함께 열렸었던 대회들이 뭐 스트릿잼도 있고, 그건 이제 피플크루 출신의 윤상용 형님이 기획하고 이제 만드셨던 스트릿잼이라는 대회가 있었고, 저희가 스트릿 댄스필드 비보이 유닛을 만들었고, 상용 형이 스트릿잼 비보이 잼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듬해 비보이 챌린지가 일선이 신일선 친구가 비보이 챌린지를 또 2000년도 그 초반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초반에 만들어지게 돼서 2000년도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대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2008년도, 2007년도 말에 중국에 가게 됩니다. 네, 중국에 가서 그때 당시에 중국에 갔을 때는 웬만한 신호등은 다 황색불로 전멸되는 그런 형태의 굉장히 그 중국이 막 성장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 저같이 춤을 추고 이 스트릿 댄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든지. 굉장히 뭐랄까 아무 황무지라고 볼 수 있죠. 스트릿 댄스의 황무지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춤들을 직접 시연을 했었고, 방송국에서 제가 춤을 추면 PD 선생님이 이제 PD 감독이 내려와서 제 몸을 만져봐요. 이렇게 만져보고 우와 이러면서 사람이냐고. 그만큼 신기해가지고. 예, 정말로. 뭐 관절에 더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만져볼 정도로 좋아하셨는데, 2008년도에 중국에서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여배우 판백민 씨와 함께 제가 이제 영화를 찍었고, 판백민 씨가 저를 이제 좋아하는 역할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으로 그 쿵푸 힙합이라는 중국 영화 이름은 찡우먼, 그래서 정무문이라는 그 중국 영화를 찍게 됐고, 하필 그때 중국에 지진이 났어요. 사천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지진 때문에 외국에 있는 모든 문물이 중국에 못 들어오고, 또 모든 활동을 금지시켰거든요. 활발한 활동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이 세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찍었던 영화가 박스오피스 1등을 하게 됐고, 그걸로 저는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댄스 스타가 됐죠. 네, 그래서 중국 전국 투어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2012년도에 중국에서 소림사 찡깡왕이라는 소림사 2014라는 영화를 유흥준 선배님과 함께 찍게 됐습니다. 다 그 베이스는 춤이 베이스가 됐어요. 2008년도에 찍었던 영화도 춤 영화였고, 2012년도는 쿵푸 영화지만 저는 춤을 베이스로 바꿔서 무술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정무문 영화를 찍을 때 펩시콜라 CF를 또 찍어가지고 중국의 펩시콜라 모델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네, 대학로의 그 아르코 극장이라고 하는,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가 아르코 극장이라 불리는 그 빨간 벽돌, 그 공연장은 그 당시 이제 그 공연장 앞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많은 분들이 춤을 추셨죠. 저도 9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 이럴 때 거기 가가지고 춤을 추고 놀고 그랬는데, 저보다 훨씬 더 이전에 80년도에도 그 당시에 뭐 강원래 구준엽 형님, 그리고 뭐 여러
선배님들이 다 그 대학로 아르코 극장 앞에서 춤을 추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형님들은 전화해서 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 원래 어디 갔어요? 그러면 원래 빨간 벽돌집 간다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만나시. 진짜 그렇게 해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틀도 했었고 또 나랑 같은 세대, 같은 시대 때 춤을 춘 그 TIP의 대균이 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나이트 전에 대학로에서 춤을 췄었고 또 거기 가면 그렇게 비보이드 동작을 연습하는 댄서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90년도 중반에 문나이트를 다닐 때도 그랬지만 항상 대학로에 가서 춤을 추는 친구들을 만났었고 또 동시에 폭죽도 이렇게 많았는데 폭죽은 다음에 얘기할게요. 네, 그럼 대학로에서 그렇게 춤을 출 때 그때 환경은 좀 어땠었나요? 굉장히 안 좋았죠. 거기에 제가 최근에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내가 출 땐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출 때는 괜찮아 경찰이 오진 않았거든요. 어떤 큰 이슈를 만들지 않은 이상 경찰들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저희 선배님 때는 거기에 고성방가 금지, 음주 금지, 세 번째로 저속 무도행위 금지라고 써있었어요. 이 저속 무도행위가 뭐였냐면 바로 스트릿 댄스, 막 브레이크 댄스라든가 그 춤을 저속 무도행위라 불러가지고 그 춤을 추지 말라는 팻말이 붙어있을 정도로 춤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거나 춤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시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춤을 추고 있으면 저기서 빨간색 모자 쓰신 그 아저씨가 이제 호루라기 불면서 해상하라고 잡으러 오고 막 그러면 도망가고 이제 뭐 그런 문화였죠. 근데 이게 미국에 있는 문화랑 좀 비슷한 게 있는 게 뭐냐면 미국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그 비트 스테이시나 영화를 통해서 그래피티를 하거나 지하철에서 춤을 추다가 경찰이 오면 도망가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학로에서 이렇게 그렇게 춤을 췄었고 혹시 문나이트라는 클럽의 그런 환경은 어땠나요? 네, 이제 문나이트를 또 춤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죠. 문나이트에 굉장히 많은 그 당대 댄서들과 스타들이 배출된 곳인데 솔직히 문나이트는 댄서뿐만 아니라 뭐 디자이너로 유명하신 이상봉 선생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노래 여왕님이죠. 인휘 누나 그리고 홍록기 형 개그맨의 녹기 형 이런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한 곳에 모이는 문화의 성지 메카였어요. 거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젊은이들이 좋아했었던 음악 트렌드가 문나이트에서만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나이트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음악들, 문나이트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춤들. 그게 미군 부대가 용산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금요일 날 이제 주한 미군들이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주말은 밖에 나와서 외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나와서 문나이트에 와서 춤을 추고 문나이트에 와서 그런 음악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음악을 DJ에게 줘가지고 그 DJ한테 그 음악을 틀어달라고 그래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신 트렌드 음악은 문나이트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90년대 초반 이때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곳들을 찾아보면 다 미군 부대 근처예요. 의정부, 송탄, 이태원. 그래서 그 부근에 항상 댄스팀들이 있었어요. 그 의정부에서 춤을 잘 췄던 댄스팀과 뭐 이태원에서 춤을 췄던 분이 배틀을 했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춤을 추고 있으시는 그 후배님들도 굉장히 힘들게 그리고 또 파이팅해서 춤을 추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이 시대 때 내 시대가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재미도 있겠지만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 후배들은 하얀색 도화지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춤을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앞으로 춤을 어떻게 춰야지 하고 많은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영감을 하나씩 심어주는 선생님들 교육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감히 그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많은 후배들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꼭 여기서 내가 프레즈너를 배웠다고 팝퍼가 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 춤은 팝핑으로 배웠지만 그 친구가 한국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무용이랑
내가 옛날에 기초를, 그러니까 내 이 춤은 팝핑 춤이라서 이 뿌리가 팝핑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무용이 약간 스트릿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장르, 그 사람 류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하시는 분들이 어떤 건 꼭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건 또 어떻게 해야 돼라는 그 강요나 틀을 잡는 것보다도 이 춤에 대한 서양적인 우리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지키고 올곧이 갖고 가되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되게 많은 무한한 가능성은 다 열어뒀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뭐 정말 그 조금 아쉬웠던 얘기가 뭐냐면 어떤 친구가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졸업작품을 민요에 한번 해보려고요. 그때 얘기했더니 이건 스트릿 댄스인데 왜 민요에다 하려고 그래? 스트릿 댄스는 민요에 추는 게 아니잖아 하고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혹은 못하게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음에도 출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예술이라는 건 어떠한 격이나 형태나 이 범위가 없는 자유로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열려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여주면 후배들이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좀 그렇게 가르치겠지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후배님들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은 무한해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아요. 하지만 남이 하는 거에 대한 존중도 반드시 갖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구술자 팝핑 현주님을 어렵게 또 모시고 우리 실용무용 스트릿 댄스의 역사 그리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한국 실용무용 교육협회도 이러한 좋은 소중한 자료를 가지고 후학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